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소비교육 동국지사 지사장 박종서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잘 준비한 자료 설명 좀 잘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한데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좀 저희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말씀을 어머니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잘 전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렇게 순서를 보면은 교과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2022 교과과정이 발표가 됐어요. 이 교과과정의 목표, 인재 육성 목표가 이제 미래 인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1, 2학년 때 국어 수학 과목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우리 아소비 교재가 교과과정, 교과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설명드리고 1, 2학년 때 정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그렇지만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보는 태도와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3학년 1학기 예습까지 아소비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2015년에 저희가 교과과정이 한번 개정돼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단위로 2022년 교과과정이 방향성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어머니들 기억을 생각을 해보시면 2015년은 어떤 사회적 흐름이 있었던 시기였냐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기업들 신생 테크니컬 기업들이 생기면서 이게 전통적인 산업 시대가 아니라 뭔가 지식 산업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우수한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격의 인재냐? 그러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지식을 잘 만들어내는 인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교육 목표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미래 인재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더 추상적이 됐죠. 창의융합형 인재도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데 미래 인재? 미래 사회의 미래 인재? 그건 도대체 내용이 뭐야? 이렇게 좀 궁금하게 좀 됐어요. 근데 그러면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던 시기는 지식사회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래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길래 미래 인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OECD에서도 최근에는 주도성, 어떤 변혁적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변화의 주도적인 그런 부분들 보는데 또 여기에는 협동이나 공감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도적이고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미래 인재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미래는 특히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미래 사회에 대한 특징인 거죠.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게. 그러면은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인재라면 우수한 인재,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미래 인재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사회 환경에서 적절하게 공동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생활력을 갖는 우리 생활력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우리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그러니까 교과과정, 교육과정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학교에서의 큰 변화라고 하면은 교과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그런데 3학년, 4학년 올해 검정교과서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어째?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은 내년에 검정교과서가 조금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은 변화는 없어요. 근데 교과서 모두 뭐뭐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과 1학년, 2학년, 1학년 교과서. 못 봤어요. 국어, 수학 교과서 있고요. 국어, 수학 교과서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통합 교과서가 4권인데 한 학기에 4권 이렇게 1년에 8권이 있어요. 주제별 통합 교과서, 국어, 수학은 아시죠? 국어 교과와 수학 교과 그리고 익힌 책 있고 근데 그 통합교과, 주제별 통합교과서는 뭐냐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아시죠? 그럼 슬기로운 생활이 우리로 따지면 무슨 과목이죠? 슬기로운 생활? 어떤 과목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불렀을까요? 자연? 과학이죠. 자연. 이게 슬기로운 생활 쪽이었어요. 바른 생활, 도덕. 그 다음에 즐거운 생활,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과목의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2015년에는 통합교과로 바뀌었었어요. 통합교과, 주제별 통합교과. 그러니까 그 교과 내용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배우는 거죠. 한 교과서, 한 주제 교과서에서. 그래서 지금 1, 2학년 아이들이 8권의 주제 교과서가 있는데 이 주제는 아이들의 그 성장에 따른 확장 방향으로 주제가 정해져요. 일단 8가지 주제인데 4가지는 쉬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4계절이 일단 주제 교과서고 나머지 4가지는 어떻게 확장이 돼가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관심의 방향이 나, 가족, 이웃, 사회 이렇게 확장이 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나밖에 모르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삐아제 선생님이 전조잡기적 특성으로 규정 지은 게 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자기중심. 나라는 개념이 강하고 또래에 대한 이해 이상은 없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이렇게 확장하고 그 다음 함께 사는 이웃,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 이렇게까지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8가지 주제 교과서가 나, 가족, 이웃,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1학년 3월은 나가 아니라 학교예요.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교라는 그 새로운 공간,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 과제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의 교과 내용이 그 주제와 함께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1, 2학년 아이들 교과서를 배우고 있고 3학년에 가면 그 통합된 교과서가 분리가 되는 거죠. 사회, 과학, 도덕 이런 교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다 국정교과서, 통일된 국정교과서 하나였는데 검정교과서로 올해부터 검정교과서가 도입이 돼서 수학, 사회, 과학은 검정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3, 4학년도. 그 내년에는 5, 6학년도 검정교과서 수학, 사회, 과학.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3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갈 때 다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 다양한 출판사에서 좀 더 품질 높은 사진 자료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거고 이 검정교과서 만드는 출판사들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천재, 기상 뭐 다 들어본 출판사들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많이 선정이 됐는데 이 출판사들은 온라인 수업 교재까지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코로나처럼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검정교과서면은 뭔가 이렇게 다들 뭔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출판사마다 이거 이제 동아출판사의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의 목차예요. 1단원.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목차인데 과거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의 목차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1단원에서는 다 세 자릿수 덧셈을 해요. 세 자릿수 덧셈을 하는데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부터 해서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덧셈, 받아올림이 두 번 있는 덧셈 이렇게 어려워지죠. 요 순서대로 세 자릿수 받아올림이 없는 거, 한 번 있는 거, 두 번 있는 거. 뺄셈도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번 있는 경우, 받아내림이죠. 받아내림이 두 번 있는 경우. 이런 순서대로 배우는데 이 검정교과서라고 해도 이 순서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소비의 3학년 1학기 그 예습 교재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저희 아소비 교재 3학년 1학기 교과서 국어수학 교재에도 국정교과서 때의 그 목차와 함께 검정교과서들 목차와 똑같이 이렇게 세 자릿수 덧셈을 이렇게 배우고 또 세 자릿수 뺄셈까지 미리 저희 아소비에서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습을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뀌지만 더 좋아지는 거지 복잡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배웠나 이렇게 평소에 교과서 같이 보시면 이제 1학기가 지났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보시면은 2단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 자음 배웠어요. 2단원에서. 그리고 3단원에서 다 함께 아여워요. 그러니까 모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우고 그러면 4단원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게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저렇게 배웠죠. 기억 뭐 10번씩 쓰고 이렇게 쓰고 기억은 그 발음이 나고 그러니까 그가 아가 만나서 가 이렇게. 근데 요게 아소비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 아시죠? 네. 아소비는 낱글자부터 가르치잖아요. 요게 전형적인 추론적 사고 방식이에요. 추론적 사고라는 거는 A를 가르치고 B를 가르치고 A와 B를 결합하면 C라는 새로운 지식이 나와. 이게 추론적 과정이에요. 요거는 성인들은 이렇게 배워요. 성인들은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거나 영어, 외국어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부분적으로 배워서 조립하면 뭔가 새로운 지식. 근데 우리 아이들이 추론적 사고가 약한 시기예요. 5살, 6살, 7살, 8살은 이 뇌 자체가 우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론적 사고의 방식은 좌뇌가 활성화될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낱글자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다라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가나다라로 배운 애들보다 낱글자를 먼저 익히고 낱글자와 낱글자를 낱말로 익힌 아이들이 훨씬 더 빨라요. 이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성장 특성에 맞춘 교재라는 거죠. 이 아소비가 자랑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이미 우리는 한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저거를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일기 같은 경우가 9단원에 나오잖아요. 9단원이 이제 7월달이에요. 여름방학 직전 1학기.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이제 저렇게 잘 읽고 글자 만들고 잘 읽고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학기 때 보면은 책 읽기가 나오죠. 책 읽기,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저건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게 의성어, 그죠? 모습을 흉내내는 거 의태어. 저런 거 배우는 거예요. 살금살금, 쿵쾅쿵쾅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문장으로 표현해요. 이게 이제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글쓰기 본격적으로 가고 쭉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문학 작품 중심에 이제 그 국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교과서인데 아소비에서는 국어 수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소비에 와서
요거 국어 2페이지, 수학 2페이지 매일 이거 풀고 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학교 진도와 일치해요. 그 교과서 내용과 일치해요. 저희 교재도 이게 교과서에서는 저게 몇 단원이냐면은 5단원에 다정하게 인사해요 페이지예요. 교과서 5단원에 있는 다정하게 인사해요. 그 우리 아소비 교재예요. 다정하게 인사해요 교재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과 내용하고 아주 일치시켜서 저희가 예습, 복습 이렇게 철저하게 시키고 있으니까 교과서 뭐 학교 수업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수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학기 때 1부터 9까지 배우고 여러 가지 모양 저거는 도형이죠. 도형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에서는 저거는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50까지 묶음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개학하면은 100까지의 묶음수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 도형도 배운 다음에 4단원의 덧셈과 뺄셈 2 있잖아요. 6단원의 덧셈과 뺄셈 3 덧셈과 뺄셈 2는 뭐냐면 짝꿍수예요. 더해서 10이 되는 수 짝꿍수고 덧셈과 뺄셈 3단원 저 3 저게 뭐냐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그러니까 짝꿍수를 배우고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 짝꿍수. 짝꿍수를 잘 이해해야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잘 할 수 있어요. 저 우리 그로우 수학 과정에도 있거든요. 짝꿍수.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그거 알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10 이하의 덧셈 뺄셈은 잘하는데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나오면 막 어려워하잖아요. 당연히 어려운데 그거는 짝꿍수 개념이 잘 있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짝꿍수 개념이 잘 있으면 저게 조금 수월하게 가요. 네. 요거 2학기 때 드디어 받아올림이 있는 받아내림이 있는 연산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2학기 때.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렇게 나오고 저희 뭐 수학 교재도 학교 단원에 맞춰서 국어 수학 교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은 조금 예습 개념으로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건 2학년 국어 2학기 국어 수학 교재고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는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 분리돼서 나와요. 근데 저희가 사회하고 과학은 어떤 식으로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습을 하냐면 어휘 마침표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어휘 마침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사회교과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어휘들을 미리 공부를 시켜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고장의 모습이 근데 이런 어휘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이 문해력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한자 공부시키는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자를 잘 알면은 이 어휘가 익숙해요. 이게 다 거의 한자예요. 우리 한문 교과서에 나오는 학문적인 어휘들은 거의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 익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유식해요. 똑똑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압축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한자는 매일 조금씩 영어 단어 늘리듯이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7살 그러고 단계부터 한자 해가지고 한 달에 4글자씩 근데 이제 초등학생 되면은 한 달에 8글자씩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한 300점 정도 300 한자를 그 정도 가르치니까 같이 쭉 가면은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어휘력 쪽에서도 훨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교과와 어떻게 밀접하게 얘기되는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평가할 때 우리 아이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때 제가 구체적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언어 능력 쪽하고 수리 능력 쪽 보시면은 언어 능력은 저희가 얘가 말을 잘해, 책을 잘 읽어, 글을 잘 써, 뭐 이렇게 조금 잘해 못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아소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진단을 해요. 일단은 의문 인식 단계, 단어 제인 단계, 사실 이해 단계, 추론 이해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가요. 아이의 언어 실력을 특히 읽기 실력이죠. 첫 번째 의문 인식 단계는 글자를 보면 읽는 거예요. 파닉스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 그러면 의문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단어제인 단계는 뭐냐면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휘의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구두 읽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구두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죠. 아빠가 신고 다니는, 엄마가 신고 다니는 신발 이런 거. 그게 이제 단어제인 단계라면 사실 이해는 문장을 독해하는 수준이에요. 문장을 독해하는 수준. 문장에는 어휘가 3개나 4개 들어가 있죠. 4개 들어가 있는데 명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 나는 할 때 느는 조사잖아요. 저녁을 을도 조사잖아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는 뭐예요? 품사가? 동사. 그죠? 명사가 아니죠. 나비가 하늘을 날아요. 이러면은 이게 주어, 부사어, 하늘의 위치 부사어죠. 날아요. 동사. 그러니까 이 어휘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물의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되죠. 어휘와 어휘의 관계.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가, 수어인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이들은 모르지만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는 건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해 단계예요. 사실이해 단계. 요 수준까지 가는 게 저희 그로 한글에서는 9호, 10호 이렇게 이중모음 배울 때 저 수준에 가고요. 추론이의 능력은 뭐냐면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어지는 거죠. 여러 개. 이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문이라고 해요. 지문. 독서예요. 독서. 문장이 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3문장, 4문장이 있는데 연결된 문장이에요. 이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는 문장일 수 있죠. 추론이에는 이 문장들을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뭐고 도입이 되는 문장이 뭐고 결론을 내는 문장이 뭔지를 이해하는 수준이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교과서를 읽고 어려운 글밥이 여러 개 있는 지문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추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 단계별로 보면은 중요한 능력은 저게 단지 읽고 이해하는 게 사고력이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사고력. 언어 능력이 사고력이 결합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유창성이에요. 유창성의 개념은 시간 대비 양의 개념이에요. 같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유창한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좀 이런 게 많으면 우리가 좀 유창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술술 척척 풀 수 있는 게 유창성. 그 다음에 독해력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해, 추론이해 능력이 되는 거고 문해력 많이 들어오시죠. 문해력은 독해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요즘 젊은 기자들이 문해력이 없어, 리터러시가 떨어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문해력 뭐예요? 문해력. 어떻게 다를까? 독해력하고 문해력은 독해력은 아까 그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독해력이라면 문해력은 거기에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결합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해력은 이제 어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휘의 뜻 자체를 모르는, 그 왜 뜻을 모르냐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맥락을 통째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과 관련된 그 유튜브를 본다 우리 아이들이 동영상,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하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은 캠핑 가서 막 누가 이렇게 노는 걸 봐. 근데 캠핑을 가본 경험이 있는 아이와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본 아이가 볼 때는 이해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기 나오는 캠핑 장비라든가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문장과 어휘를 바라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사실은 그 공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체험이 배경이 돼서 학습을 할 때도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근데 체험을 많이 못 시켜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이라는 게 간접 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독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늘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시고
숲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모래 체험도 하게 너무 좋은데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말하는 것도 유창하고 글 쓰는 것도 유창한 표현력도 좋아지는 이게 전반적으로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이 언어의 소통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인지 능력, 통합적 이해력, 사고력과 표현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 효능감. 네, 이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효능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지능이라고 하죠. 관계성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언어 소통 능력이 우리 아이 시기의 언어 소통 능력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 그렇죠? 도구 교과라고 하잖아요. 언어 교과가 도구 교과인 것이 언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고 수학도 잘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꾸로 어머니 저희 진짜 당부드리는 게 지금 막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체험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언어 사고력이 잘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언어 능력은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어도 담고 음악도 담고 태권도도 담고 이렇게 다 그 체험들이 담겨요. 언어 능력 안에. 근데 이 그릇이 채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릇이면 담아주신 여러 가지 교과들이 밑으로 흘러버려요. 그냥. 냄새나 흔적만 남기고. 근데 이 언어 사고력이 튼튼한 아이들은 이 안에 그 어머니들이 제공해주신 다양한 교육이 누적되는 거, 쌓이는 거죠. 담겨요. 그래서 저희 제가 어머니들 이렇게 많이 뵈면은 한글을 조금 읽을 줄 알면 이제 됐어,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있으세요. 한 6개월에서 1년 다니시고 한글이 잘 됐어, 책을 잘 읽어, 그러면 이제 아소리 그만하면 되잖아 하고 기뻐하시는. 근데 요 수준에서 사실은 사실이해 정도 와 있는데 아이가, 그죠? 이렇게 뭐 유창하거나 문해력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이제 한 거를 거기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 그릇이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또 막 이렇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는 많은데 굉장히 여기저기 학원도 교육기관도 여러 군데를 다니고 많이 시켰는데 3학년 4학년 가서 그 효과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언어 능력은 큰 그릇을 튼튼하게 빠져나갈 틈 없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로 한글 1호부터 13호까지 아까 그 의문 인식부터 단어 제인 그 다음에 사실이의 과정의 이 어려운 순서대로 13호까지 쭉 아이가 학습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어휘와 어휘끼리의 관계도 배우고 그 의성어 의태어도 배우고 나중에는 겹받침, 흡, 다 이런 겹받침이 들어간 문장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초등학생 1학기 때 왔을 때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받침이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그 문법적인 부분의 문장들을 이해를 못하면 초등교과로 바로 안 가고 여기를 좀 더 튼튼히 다지고 초등교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지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을 잘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이 새쌍문술이라는 교재가 저거 끝난 아이들이 조금 독해력이 부족할 때 하는 교재인데 읽고서 알맞은 그림을 잘 찾는지를 봐요. 알맞은 그림과 연결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해력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글쓰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저희 언어능력 향상 교재라는 거 아시죠? 언어능력 향상. 이게 굉장히 우수한 유창성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꼭 하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름 되기, 빨리 이름 되기 명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런 글쓰기도 유창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써봐야 돼요. 저것도 빨리빨리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문장도 저렇게 쓸 수 있게, 그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도 철저하게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요. 근데 이거를 유창하게 만드는 이유는 저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저거 짧은 단어를 이름대거나 짧은 글쓰기, 받아쓰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나머지 더 어려운 걸 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거를 꾸준히 해서 아이들이 2초, 3초 안에 이름대기도 끝내고 글쓰기도 능숙하게, 그래야 훨씬 더 나머지 고차원적인 분석력, 여러 가지 글쓰기 이런 게 훨씬 더 되고, 요거는 어머니들 운전 다 하시는 거예요. 초보 때 주위 풍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이거 기본 동작 하시기에도 너무 온 신경이 다 쓰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이 능숙해지면 어때요? 이거는 아예 내가 뭐 신경을 안 쓰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간판도 보고 길도 보고 똑같아요. 이런 기초 작업이 능숙해져야 아이들이 더 고차원적인 시야가 확보가 돼요. 근데 이 기초 작업이 능숙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학년, 2학년 때는 이 작업이 돼줘야 돼요. 특히 1학년 때 이 작업이 충분히 돼서 아이가 숙련이 되면 훨씬 더 유창하게 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공을 들이는 독해력 부분이 있어요. 독해력 부분, 문해력의 끝판왕. 저희가 이 과정, 이 사고를 이렇게 조직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휘라든가 글쓰기라든가 결국은 이 지문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수능 국어 시험에도 이 능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문제를 다 푸냐 못 푸냐, 이제 어머니들 그 수능 국어 어려워서 애들 문제 다 못 풀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지문이 이렇게 긴데 문제는 2문제, 3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지문을 훅 이해가 분석이 돼요. 그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SQ3R이라는 뭐 우리나라에는 능동적 독서법 이렇게도 소개가 많이 됐어요. 왜 능동적 독서법이냐면 먼저 서베이, S는 서베이예요. 서베이, 훑어보기인데 제목이나 목차를 딱 보면은 이 책이 무엇에 관련된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약간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퀘스천 단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메타인지가 그거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퀘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최근에 나오는 뭐 요즘 어려운 얘기 중에 뭐 주제 중에 R200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R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재생 에너지, 기후 위기 중요해. 우리가 신경 써야 돼. 환경 문제야.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질문을 만드는 거.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내가 들어본 얘기와 자세히 모르는 얘기를 구분해서 질문을 만들고,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내 질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파헤치면 돼요. 그래서 능동적 독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먼저 만들고 그 질문을 책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네 번째 리사이트 과정이에요. 리사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줄거리 요약, 핵심 문장, 이걸 뽑는 거예요. 책을 이만큼 읽었는데 거기에서 한 줄로 요약해봐. 그럼 어때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재에서는 형과 함께 색종이로 종이 접기를 했다. 나는 나비와 비행기를 접고
적었고 형은 배와 바람개비를 적었다. 이 문장이 하나 둘 셋. 나와 비행기를 멀리 날려 형과 나는 크게 웃었고. 네 번째 문장 바람개비와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양은 우리를 보고 신나게 했다. 다섯 개. 문장이 다섯 개가 이어져. 그죠? 근데 저기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거예요. 종이접기를 뭘 했는지. 그리고 종이접기를 형과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형은 뭘 만들었고 나는 뭘 만들었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구조화 과정. 요게 잘 된 아이들이 국어 실력이 뛰어나요. 이거를 우리 그 1, 2학년 단계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이 어른도 어려운 부분. 그렇지만 쉬운 지문으로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죠. 교재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것도 해본 아이와 처음 해본 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언어 능력 쪽에서 아소비 교재가 좋다 얘기하는 게 이런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당군 신화 관련된 전래동화예요. 네, 이게 이제 독해놀이라는 방학 특강 교재. 저희 방학 때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독해가 국어고 논리가 수학이에요. 방학 때 수업하는 거 방학 때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그때 하는 그 교재인데 여기에 이런 훈련을 시켜요. 아이들. 재밌는 책을 읽고 글을 읽지만 질문도 만들었고 이렇게 구조화도 시켜요. 여기 있는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연결해서 줄거리를 요약하고 핵심어를 뽑아보는 훈련들을 시켜. 처음에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은 2학년쯤 되면 엄청 잘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논술 교재가 있어서 아이들 글쓰기를 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결국은 말로 표현하고 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어머님도 어렵죠, 글쓰기. 말을 잘하시는데 글로 쓰라고 그러면 쉽지 않은데 이게 두 가지의 허들, 장애물이 있어요. 글쓰기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뭘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처음에 뭐에 대해서 써봐. 그러니까 일기, 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봐. 그럼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무엇을 써야 될지가 정리가 안 돼요. 어제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뭘 써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좋은 질문이 뭐냐면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야?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야? 어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뭐야? 제일 신났던 일은 뭐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너 학교에서 했던 일은 뭐야?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어디 갔다 왔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던져줘야 돼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적어봐. 이게 아니라 어제 학교 끝나고 너 무슨 일 했었어? 이렇게. 어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반가웠던 사람이 누구야? 이런 질문이 생각을 일단 정리하게 돼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생각이 정리됐어. 어제 친구랑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았던 일이 제일 재밌었어. 그걸 쓰고 싶어. 그럼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은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장을 배열해야 되잖아요. 문법에 맞게. 어제 친구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생각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그네, 친구 지연이 이렇게 그쵸?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어머니 제가 영어로 질문할 테니까 영어로 답해주세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러면은 어머니 머릿속에서 어제 무슨 일 있었지가 이렇게 생각 막 정리하죠. 근데 영어로 대답하세요 이러면은 어머니들 막 이렇게 일단 막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왜냐면 틀릴까 봐. 그쵸?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글을 써봐 그러면 생각은 정리가 됐어. 근데 글을 써야 되는데 틀릴까 봐. 굉장히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맞추고 싶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써봐라고 해도 쓸 말이 생각이 났는데도 표현 그냥 막 질러도 잘했다고 칭찬해줘. 자신감 갖게.
영어 회화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지적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입을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철자나 문법이나 뭐 과거 시제, 단순지, 복순지, s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는 틀려도 괜찮다고 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영어 회화 막 질르세요. 그래야지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붙으면 어느 수준이 되면 정확한 어휘를 짚어주는 선생님이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도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어머니 맞춤법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 왜 이것도 몰라? 여지껏 몇 개월을 다녔는데 이것도 이러면 안 돼. 잘 썼어. 유효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애가 기가 살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돼서 맞춤법 가르쳐줘도 다 돼요. 지금은 오히려 글 쓰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줘요.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그냥 글로 표현하는 그 단계가 지금 1학년 단계. 그거가 익숙해져야 맞춤법이잖아요. 맞춤법이나 문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면 되게 오랜 시간 어른이 돼서까지도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 그죠?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들한테 제가 어머니들한테 잘 설명해요. 어머니들이 교재 논술 교재 이렇게 딱 폈는데 백지로 오거나 뭐 단어 몇 개만 적혀 있거나 아니면 맞춤법도 틀렸는데 우리 선생님 이거 왜 안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용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요. 다. 근데 국어 시간에는 맞춤법을 가르쳐요. 근데 논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게 좀 저희가 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NI, 화요일 날은 일기, 수요일 날은 독서 논술, 독후감, 독서 논술, 목요일 날은 통합 논술인데 통합 논술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총 동원해서 쓰는 글쓰기예요. 자기가 이거를 매주 해요. 매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쓰고 단어 몇 개만 쓰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완성된 문장으로 서너 줄씩 나가요. 이게 2학년 때 완성이 돼요. 2학년 때. 근데 이거 하다가 멈추면은 쉽지 않아요. 꾸준히 훈련시켜요. 어떤 아이들은 좀 빨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갑니다. 끝까지 다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가면 끝까지 술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2학년 때까지 만들어드리는 언어 소통 능력이에요. 독해력, SQ3R에 기반한 구조화 능력까지 독해력 쪽에서는 하고 글쓰기 능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 있게 문장으로 만들게 이 훈련을 딱 시켜서 보냅니다. 수학 쪽에서는요, 수는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수학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연산, 덧셈, 뺄셈만 생각하시는데 그 수와 연산이고 규칙, 공간, 기하, 측정. 측정은 뭐 길고 짧다, 가볍다 뭐 이것도 다 수학이에요. 근데 시계까지 들어가서.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여기 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고 표와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 표와 그래프, 그 다음에 측정, 길다, 짧다 이런 거 다 배우죠. 넓다, 좁다 이거 다 수학 시간에 배워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유치부 때는 요 수화 연산 교재가 따로 있고 이쪽의 영역들은 주로 7교에서 많이 가르쳐요. 7교에서 재밌게 가르쳐요. 네. 근데 보면은 요 시기 아이들 아까 제가 짝꿍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요 시기 아이들은 3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3가지. 근데 첫 번째는 수개념. 수개념은 10 이하의 연산은 제가 연산이라고 그건 수개념이에요. 수개념. 왜 그러냐면 보세요. 2개 있어. 그럼 숫자로 뭐예요? 2죠. 3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개념. 양과 수가 잘 대응이 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3개가 2개보다 1개 많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7이 3보다 몇 개 많아? 4개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2는 5보다 몇 개 적어? 3개 적어.
이게 머릿속에서 수 개념으로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10 이하의 덧셈 뺄셈은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동. 이게 더 큰 수, 몇 개 더 큰 수, 더 작은 수, 몇 개 더 작은 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거는 수의 순서잖아요. 이 순서에는 규칙이 있네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하나씩 커지는 규칙이 있어요. 그쵸? 이 규칙을 이해해야 돼요. 8, 7, 6, 5, 4, 3 하나씩 작아지는 규칙. 수의 순서에는 하나씩 커지는 규칙과 하나씩 작아지는 규칙이 있어요. 요거를 이해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여기 수개념 중에 어려워하는 게 0이에요. 0을 왜 어려워하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건 0이라고 써. 이거는 이해해요. 다 먹었어. 0이야. 그러면 알아. 근데 0이라고 써놓고 세지 않는 거야.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써놓으면 모두 몇이에요? 숫자가? 몇이에요? 3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4. 0, 1, 2, 3이니까 4라고 4개라고 이렇게. 그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는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를 썼는데 그거를 읽으면 안 돼. 세면 안 돼. 이거를 어려워요. 이것도 수개념. 요거까지 1학년 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1학기까지. 1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덧셈 뺄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거는 짝꿍수예요. 더해서 10이 되는 수. 더해서 몇이 되는 수. 이게 제가 미스터 X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연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2는 블랭크죠. 이게 덧셈 뺄셈이에요. 근데 이 짝꿍수 연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블랭크는 10이에요. 미스터 X가 나와요. 짝꿍수 배울 때. 이 수학이죠, 수학. 이게 생각보다 10 이하의 연산을 다 할 줄 알면 이거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워요. 중간에 블랭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이 개념이 잘 서야 말씀드린 대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개념이다. 1학년들은 10월달에 배워요. 2학기. 근데 우리 그로우 수학 한 친구들은 다 한번 배웠죠. 10호 때 배웠었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인데 아까 문장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문장으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꽃을 7송이 사오셨어요. 노란 꽃병에 3송이를 꽂았어요. 연두 꽃병에는 몇 개의 꽃을 이게 문장이 3개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저 중에 저 3가지 문장 중에 문제가 되는 문장은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 중에 문제 밑에 밑줄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추론적 사고가 돼요. 추론적 이해가 되는 수준이 돼야 문장제 문제를 풀어요. 이거 연산식으로 쓰면 어때요? 되게 단순하죠. 연산식으로 쓰면은 7 빼기 3은 네모 연산으로 하면. 근데 저렇게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연산은 못 푸는 애들 없을 거예요. 근데 문장제 문제를 하면 푸는 애들이 있고 못 푸는 애들이 있죠. 왜? 저건 언어 능력이니까. 독해력이니까. 마찬가지로 문장제 문제들 저희 이제 그로우 수학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게 애용이 되는 문장제 문제가 애용이 되는 게 뭐냐면 연산은 웬만한 아이들이 다 풀어요. 변별력이 없어. 얘가 수학을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변별력이 없어. 근데 문장제 문제를 놓으면 푸는 애 있고 못 푸는 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장제 문제를 애용해요. 아이들의 변별을 하기 위해 실력 변별에. 그래서 엄마들도 문장제 문제 풀려오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수식으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서 이거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 시기에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는데 연산으로 하면은 지루하니까 재미 요소를 넣어보잖아.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엄마 꽃병이라는 배경. 저렇게 사건을 만드는 거죠. 3송이면 여기다 꽂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설적 구조를 만들자는 게 스토리텔링 수학. 근데 어려워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거는 어휘 능력과 문장 독해력 그 연결되는 이해력이 없는 아이들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장들 문제는 언어. 그러니까 1학년 때 언어 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독해력 정확하게 하는 게 수학 시험에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토예요. 예습 아소비에서 하고 학교에서 본학습하고 복습 또 아소비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 국어 수학 교재들이 1학년 2학년까지 월별 여기 월별로 돼 있잖아요. 월별로 돼 있는 거는 3월 달에 나가는 학교 진도와 일치하는 이렇게 다 월별로 되어 있고 3학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1학기 거를 예습을 시켜서 보내려고 해요. 국어 수학을 다. 한 번은 훑어보고 가야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미리 한번 보고 가는 아이와 가서 처음 하는 아이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먼저 오신 어머니들을 좀 보셨는데 잘 숙련된 아이들은 심화학습 교재가 있으니까 요거 한 권으로 3달을 해요. 요거 한 권으로 3달을 하니까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수준 있게 학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요 독해논리 쪽에 있는 교재들, 독해논리의 수학 문제예요. 요 방학특강 교재. 방학 때 우리 어머니들 올 여름에 이렇게 한 달 살이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셨다가 올 여름에 정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뭐 또 아이들에게 그것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죠. 체험 활동. 근데 저희가 이게 방학 때 말고는 수업을 못 해요. 학기 중에는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월별이죠. 방학 때만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학 문제들도 아이들이 개념을 정말 잘 잡아줄 수 있고 이해력을, 독해력을 높여주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기로 방학을 잡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이렇게 이 수준으로 2학년까지 간다. 3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소비 보내는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인지 역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인지 역량. 여기 보면 성취 역량 인성이라고 또 써 있는데 Achievement, Competency, Personality, ACP. 저 의류 브랜드 아닌가요? 어머니들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아닌가요? ACP. 저기 보면은 인지 영역하고 비인지 영역이 있는데 밑에 보세요.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인지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똑똑한데 일 못하는 사람들이지. 되게 똑똑해. 근데 일머리는 좀 별로 없어요. 아니면 관계성이 좀 떨어져. 협력이나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비인지 역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우리 이제 아이가 공부 시작하니까 암기를 잘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떨어진 게 어디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거예요. 끈기, 인내심, 분노 조절,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이거 갑자기 막 디프레스 되지는 거죠. 특히 어머니들 아들 키우는 아이 어머니들 제일 걱정하는 분노 조절. 막 순간 내가 뭔가 이렇게 받으면 말리질 못해 아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걱정하죠. 저런 영역들이 잘 정리되는 아이들이 공부죠. 저게 따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지 능력하고 분리되진 않아요. 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인지 영역이 좋은 아이들은 이쪽 영역이 좋은 아이들 경험해요. 그 이쪽 비인지 영역이 좋은 아이들은 언젠가는 학습적으로도 확 올라와요. 시기의 문제지. 근데 아소비에 제가 왜 비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습관 형성이거든요. 훈련이고. 근데 월, 화, 수 뭐 매일 1시간씩 이 훈련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석시키지 말. 어머니들 제발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빠지지 말라고. 일주일에 4번 다 보내시라고. 3번만 보내면 안 돼요. 이런 어머니 4번 다 보내시라고. 전 5번 보냈으면 좋겠는데 5번 너무 힘드니까 4번은 보내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감, 자신감, 주의력을 높여주려고 해요. 안정감이 어떤 거냐면
안정감이 높은 사람, 안정감이 좀 부족한 사람 어떻게 구분이 날까? 표가 날까? 안정감, 우리 아이가 안정감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정, 학습에서의 안정감 뭐냐면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나요. 안정감이라는 거. 여행에 가셨다가 길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어. 혼자. 어때요? 안정감이 높은 사람은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죠. 호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경찰서로 가야 되나. 안정감이 부족한 분들은 순간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언제 나오냐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안정감이 높은 친구들은 찬찬히 일단 생각부터 해요. 아 이게 뭐지? 분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지? 이게 중요해요. 당황하면 순간 아는 것도 틀려요. 당황하면.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여기 와서 문제를 계속 푸는 게. 두 번째 자신감은 뭐냐면 막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감은 틀려도 나는 나야. 틀려도 괜찮아가 아니라 틀려도 내가 나를 잃지 않아. 실패해도 나를 잃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보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고백도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해. 근데 그게 실패가 돼도 내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전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자신감.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틀리더라도 어려운 거에 대해서 아 저거 나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욕구, 동기부여가 돼요.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주의력은 저희가 그 집중력하고는 조금 다른데 게임할 때 집중 잘하죠. 만화 영화 볼 때 집중 잘해요. 이거 뭐 약간 정신 파는 거잖아요. 주의력은 능동적 사고의 지속 시간이에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주의력이 떨어지면 읽었던 문장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가죠. 이게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못 넘어가. 주의력이 지속돼야 계속 넘어가죠. 이게 능동적 사고의 지속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소비가 50분 아이들의 주의력을 유지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어리잖아요. 어른도 50분. 지금 어머니들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과목을, 교재를 5번을, 6번을 10분씩 잘라서 주의력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요거 다 할 때까지는 집중이 돼요. 그리고 바로 또 다른 걸 줘야 돼. 이렇게. 한 번에 국어만 50분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 못할 아이들 힘들어. 주의가 안 이렇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 훈련을 2학년 때까지 하고 3학년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3학년 가서 형성이 될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 생각해보세요, 언니.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나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많아지나요? 어려워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1, 2학년 때가 달라. 이때 딱 습관을 잡아야 돼요. 3, 4학년 되면은 스마트폰 생기죠.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많아져. 노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져. 그리고 엄마가 뭐 시켜도 이제 얘가 꾀가 발장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습관 잡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런 비인지적인 영역을 성장, 뭔가 습관과 태도를 잡아주려고 해도 늦은 경우가 그러니까 1, 2학년 때 막 이것저것 막 중심 없이 시키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습관을 딱 잡아요. 공부하는 습관. 아소비에 가서 매일매일 할당된 분량, 그 학습량을 성취하는 그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오늘은 엄마 나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학습량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어려워지니까 공부하는 게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학습양상 교재 어머니들 받아보셨죠? 학습양상 교재. 여기 그냥 수수께끼 퀴즈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몰입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름 이제 가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습관과 태도는 제가 그래서 어머니 결석하면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좀 쌓아갈 때 여기 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1년, 2년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하고 3학년 가면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오래되신 원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원장님하고 2년 이상 아소비 수업한 아이들 중에 평균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냐? 인지 능력. 우리 원장님들이 자신 있게 없다고 해요. 자신 있게. 원장님하고 2년 이상 가는 아이들 중에 절대로 평균 이하로 가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소비 이 시스템, 월화수목 1시간 학습 시스템을 그리고 매일 이렇게 일정량을 학습량을 공부한 거, 그리고 글쓰기 한 거, 이런 거를 2년을 훈련을 하는데 얘가 평균보다 낮아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우등생.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로 3학년에 가고 3학년에 가면 이제 국어학원이나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제 전문학원들 가잖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그거죠. 학원에서 아소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요. 학원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3학년, 4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얘 글 쓰는 게 확실히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런 얘기죠. 자신이 있고 원장님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교재도 그렇게 훈련하게끔 설계가 된 교재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들도 아이 이렇게 교육하시다 보면 여러 얘기 또 정보 들으시잖아요.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이거 빨리 해야 된대.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진짜 뭐 피아노도 시키고 싶고 수영도 시키고 싶고 지금 아니면 못 시킬 것 같아. 3, 4학년 되면 국어 수학 해야 되잖아. 막 이런 마음에.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그릇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배우는 게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 체험이 아니라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소비 가는 시간을 일단 정해놓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그런 거 다 시켜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리고 늘 우리 아이의 언어 수준이나 수리 개념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머님들도 진단하실 수 있어요. 책 읽는 거 보면서. 그리고 아소비 교재 이렇게 월말에 보내드리면 꼭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원장님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통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좀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 쪽에서는 읽기, 사고력, 이해력, 쓰기 어디가 좀 막히는지, 수리 쪽에서는 수개념, 그리고 연산도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짧아야 돼요. 바로. 아까 명령하기 그 시간이 바로 즉독적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짧아야 더 이렇게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잘 줄여지고 정확하게 줄여지고 있는지, 능숙해지고 있는지, 유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간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우리 아소비에서 만든다. 네,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하신 건 있으실까요? 네. 한자를 배우잖아요. 네, 한자. 근데 그게 외워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자는 답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듯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집에서 따로 이렇게 배우게. 네, 하여튼 한자는 그러니까 암기 학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안 좋은 학습이거든요. 암기 학습이 연상하거나 뭔가 체험하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돼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되는 반복. 반복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근데 그걸 감당해요. 어른들은 외운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10번, 20번 하면은 암기하잖아요. 대사 외우듯이. 어른들은 그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조심스러워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까 봐. 네. 흥미를 잃어버릴까. 이게 되게 고된 작업이거든요. 반복 암기가. 그래서 저희가 연상학습법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이제 교구 활용해서 조작과 체험,
미술 활동 이런 걸로 이제 재밌게 어떻게 하면 암기시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자도 뭐 그리기도 있고 뭐 스티커도 사용하면 좋고 그리기라든가 그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들이 있죠. 깊이 있는 배경들이 또 있는 한자들이 많아요. 근데 좀 쉽기는 한데 일단은 외우기보다는 막 반복으로 외우기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한자래 개진 여자를 이렇게 쓰면은 요 여자의 그림을 비슷하게 이렇게 상형 문자잖아요. 근데 요 그림을 보고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런 거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배경과 한자가 만들어진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림 같은 거 요 글자가 쓰여진 단어 있죠. 얘가 휴자를 배웠어요. 휴자를 배웠는데 휴자가 들어간 단어 그게 뭐가 있어요? 휴식 시간, 휴게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물이나 경험해봤던 그 어휘에 그 한자가 쓰여진 용예라고 하죠. 이 한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 가르쳐주는 게 또 재밌어요. 이야기가 돼요. 이게 인간 하면 사람 인자 배웠는데 사람 인자를 10번 써서 외울 게 아니라 사람 인자가 쓰여진 어떤 어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지식인 할 때 그게 뭐 지금 네이버에서는 지식인이 이렇게 지식 안에 있는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식인은 그거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 한자가 쓰여진 어휘를 찾아보면 아이가 알만한 어휘를 찾아보면 이게 또 이야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켜야지. 이거 10번 써봐 이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한 3, 4학년 넘어가면은 10번씩 써도 돼요. 10번씩 써도 되는데 1, 2학년 때 아니면 얘가 조금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있을 때 부담이 있을 때 10번씩 써봐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아예 흥미가 떨어져요. 좋습니다. 어머니들 그러면 3학년 1학기 예습까지 아소비에서 다 마치고 가셔야 돼요? 네. 저는 더 다녔으면 좋겠는데. 네? 더 다녔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3학년 때는 학원도 다녀요. 근데 만약에 그 3학년 1학기 예습까지 진도를 네. 그 기간에 못 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교과 과정은 저희가 진도가 철저히 가기 때문에 가고 그 말씀 주신 거는 진도는 나갔는데 그만큼 아이가 학업 성취가 안 됐을 때 여기 이제 걱정이신 거잖아요. 근데 2학년까지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어요. 1학년이니까. 근데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훈련 가면은 2학년 때 웬만하면 예, 진도 나가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심화교재를 만든 거고 걱정하지 않죠. 그 정도까지 충분해요. 됐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는 감사합니다.